자, 이제 천천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쉬는 시간에 그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뭡니까? 조금 아까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 재무상태표를 대차 대조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영어로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BS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제 뭐 차변하고 대변을 대조하냐? 그냥 기업의 재무 상태를, 자, 차변에는 자산을,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으니까 그냥 재무 상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파이낸셜 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이 채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뭐 이름은 BS라고 대차대표라고 하면 틀린다 이건 무식한 얘기고, 그러니까 대차대표라고 하든지 재무상태표라 하든지 마음대로 불러도 돼요. 그냥 그럼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어느 게 옳고 그러다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편한 대로 쓰시기를 바라고. 자, 우선 이제 155페이지에 이제 부기의 분류입니다. 자, 먼저 부기의 분리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시간 절약을 좀 해드릴게요. 쓸데없는 것들은 다 쳐버릴 거니까 볼 것도 없어요. 자, 우리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나눈다 이랬죠? 자,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나누는데, 요거는 일정한 양식이 없는 거죠. 단식이니까 그냥 단순히 현금의 수지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현금에 들어오고 나가는 수지 계산을 기록하는 게 단식부기예요.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그랬죠. 일정한 원리 원칙이라는 게 뭐야? 차변, 대변. 요거야. 그러면 차변에는 우리 아까 뭘 썼어요? 자산을. 그 다음 대변에는 뭘 썼어? 부채와 자본을. 또 하나 보면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뭘 썼어? 비용을.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뭘 썼어요? 수익을. 요 원칙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복식부기다 이런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없다?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다.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단식부기는 그냥 현금의 수지 계산만 해. 그래서 얘는 불완전한 부기이고, 얘는 모든 거를 기록하기 때문에 완전한 부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단식부기는 배울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복식부기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이렇게 나눈다. 자, 이때 복식부기는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봐요. 자, 복식이라는 건 뭐야? 복식부기. 복식의 개념은 뭐죠? 왼쪽과 오른쪽 두 개로 쪼개는 게 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복식부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경제적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거래라고 부를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경제적인 사건, 요걸 우리가 거래라고 한다. 거래라고 하고, 자, 따라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경제적 사건인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어진다. 이중성이다 이 소리예요. 그게 복식부기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 소리예요.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 그러니까 대차평균의 원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자, 복식이니까 양쪽으로 쪼개는 거다.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이중 기록을 한다. 그러면 자, 차변에 100원을 기록하면은 오른쪽에도 여기가 40원이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60원이 돼서 차변하고 대변은 어떻게 돼? 같아지게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은 같아진다. 이걸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을 하고 차변에 100원을 기록했으면 대변에도 얼마? 100원을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차변학계하고 대변학계는 같다 이 소리예요. 근데 만에 하나 차변은 100인데 대변이 90원이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자, 이 복식후기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식후기의 우수한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복식후기 155페이지에 하단에 두꺼운 글씨만 보면, 자, 먼저 거래의 이중성. 반드시 부기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나 수익, 비용이 발생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돼서 나타난다. 자, 따라서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거래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모든 기록이 끝나게 되면 차변학계하고 대변학계는 어때요? 같아진다. 따라서 그걸 뭐라 그래요? 대차 평균의 원리. 그러면 같아져야 되는데 다 끝났더니 계산이 안 맞더라. 그러면 틀린 거지. 자기가 한 게 틀렸다. 따라서 자기가 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거기다가 별 하나 해놓고 이건 우리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다 설명한 겁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와의 차이점. 자, 단식부기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한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는 모든 재산의 변동을 기록하지만 단식부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또 받을 돈, 줄 돈, 이 정도밖에 기록을 못합니다. 자, 따라서 자, 복식부기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단식부기는 가계부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수직 계산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근데 요즘엔 학교나 관청에서도 복식부기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는 자기가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고 단식부기는 모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있죠. 복식부기는. 그러나 단식부기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기업인데 그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에서 사용하는 부기, 그걸 영리부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안에서 사용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죠. 들어온 돈이 자,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비영리부기, 이렇게 말만 붙이는 거다. 그 다음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부기를 상업부기, 그 다음에 공장에서 자, 물건을 만드는 부기, 공업부기, 농사 짓는 사람이 하면 농업부기, 고기 잡는 사람이 하면 수산업부기, 그냥 말만 붙이면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부기의 유래라고 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 우리가 1494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출간된 루카 파치올리의 아까 쏨마라고 그랬죠. 산술기하 비례 비율 총람,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우리나라가 송도 사계치구법을 가지고 한 200년 정도 앞서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경제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회계학을 배우겠죠. 그럼 걔네들이나 영국에서도 회계학을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그네들이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이 회계가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1494년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죠.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해 거기에.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절대 회계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막. 민법이나 시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진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에, 자, 왕별하십시오. 4번. 회계의 분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거짓말 했어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여기서부터 이제 배울 게 있다 이 소리지 뭐. 어렵지 않다고 내가 얘기해놓고. 자,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이제 조금 아까 이제 부기와 회계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기를 이제 영리냐, 비영리냐, 단식이냐, 복식이냐, 그 다음에 무슨 뭐 상업부기냐, 공업부기냐, 은행부기냐 이런 식으로 분리했듯이 이제 회계도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재무회계,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그 다음에 뭐 세무회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뭐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돈을 벌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서 얼마를 낼 것이냐 이런 계산하는 회계가 세무회계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이제 그 책을 보시면은 저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157페이지에 이론서부터 시작해서 158페이지에 딱스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외우려고 그래요. 절대 이 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워야 될 거는요. 몇 가지 사실은 안 돼.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외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자 공부들을 별로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한글 전용 시대니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계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전부 다 한자어라. 그러니까 뭐 대여금 그러면 대여금의 말을 모르는 거라. 근데 한자 공부 조금 한 사람은 빌려준 돈이지. 또 빌려온 돈을 우리는 그냥 우리 뭐 빌린 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자어로 얘기하면 차입금 이러거든요. 그게 다 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것만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으면 이 진짜 회계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만 하고 외우려고 하지 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보인다 이 소리예요. 자, 우선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먼저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의 이용자가 누구냐? 그러면 딱 생각할 때 관리회계는 관리잖아. 회계의 관리. 그러면 이건 당연히 내부의 정보 이용자가 관리를 하는 거죠. 외부 정보 이용자가 관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관리회계의 그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고, 그 다음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산이나 채무 상태를 알리는 거다 그랬어요. 따라서 누구한테 알리냐?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아까 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요거를 우리가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외부냐 내부냐 요거 구분하는 건 쉽죠. 이거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래서 내부 이래서 외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질적 특성이다. 이건 정보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분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게 우리가 나중에 회계 이론을 배우게 되면 이 회계 이론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목적 적합하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다. 이런 두 가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목적이 적합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아죠? 신뢰성이라는 거는 뭐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신뢰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이 적합하다는 거는 다소 신뢰성은 떨어지더라도, 정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이 적합하다면, 그게 목적 적합성이라는 뜻이라. 그럼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에 구분이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내부야. 경영자를 비롯한 내부고, 이거는 외부예요.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더 중요하겠어요? 목적 적합성이 더 중요하겠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어때요? 내부 정보 이용자니까 신뢰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정보가 더 바람직하다.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재무 정보를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신뢰성이 있으려면 어떤 정보가 신뢰성이 있겠느냐? 과거적 정보, 미래적 정보. 자, 회계 정보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신뢰성이 있으려면 과거적 정보가 신뢰가 있는 거예요? 미래적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자, 재무회계는 과거적 정보와 현재적인 정보는 항상 포함되는 거니까 과거적 정보가 재무회계에서 중요하고, 그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어때요? 목적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과거적인 정보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미래적인 정보도 보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보고 대상이 된다 이 소리죠. 근데 여기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적인 정보는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소리지. 그 다음에 보고하는 법인은 신뢰성이 확보돼야 돼요. 따라서 화폐 가치로 측정 가능한 화폐적 가치만 보고되는 거죠. 화폐적인 정보. 자,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관리회계는 목적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화폐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비화폐적인 정보도 보고 대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의 자산 중에는 어때요? 우리 무슨 상품이 얼마나 있고 건물이 얼마짜리가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자원이라. 자, 예를 들어서 유능한 영업사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있어 없어? 유능한 영업사원이 있다면 값어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돈으로 따질 수 있다 없다? 쟤는 얼마짜리다 따질 수 없잖아. 그럼 그거는 보고할 수 있다 없다? 보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화폐 가치로 측정 가능한 것만 보고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관리회계에서는 어때요?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보고해야 된다 이 소리죠. 또 신뢰성이 있어야 되려면 자, 보고하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되겠죠?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수시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인트는 얘야. 신뢰성이 있으면 그러면 얘네들은 따라오는 거고, 여기는 목적 적합성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밑에는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하는 원칙이 뭐냐? 보고하는 원칙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하면은 IFRS, 우리 한국이 제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얘는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 이 소리라. 그러나 관리회계는 어때요? 목적 적합하려면 이러한 원리 원칙이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기는 원리 원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는 필요한 거고 여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필요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이 소리라요. 자, 그럼 이제 뭘로 보고할 것이냐? 보고하는 수단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 보고서를, 자, 이걸 다른 말로 재무제표라고 할 거야. 재무제표를 통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믿을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이쪽은 어때? 이쪽은 자, 목적만 적합하다면 이러한 재무보고서, 재무제표 필요 없지. 그래서 여기는 자, 특수 목적의 보고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냥 특수 목적의 보고서 정도면 되는데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해서 특수 목적 보고서지, 우리가 경영자한테 아주 사장님하고 친하다 그러면은 메모지에다 써서 보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일정한 특수 목적 보고서라는 것은 A4 용지든 뭐 B4 용지든 메모지든 이런 걸로 보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만 알면 한 문제는 거저주는 거다. 자, 한번 박스를 봅니다. 자, 158페이지에 가면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보고 목적이고 그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다. 자, 따라서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고 관리회계는 목적이 적합해야 한다. 자, 따라서 재무회계는 회계기간별로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관리회계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자,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과거적인 정보, 화폐적인 정보만 보고가 되고, 그 다음 관리회계에서는 과거나 미래까지,
그 다음 화폐적인 정보를 포함한 비화폐적인 정보도 보고 대상이 된다. 보고하는 형식은 재무에게는 일정한 형식으로 보고하게 되고 관리에게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그럼 여기서 일정한 형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제표다.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 배우면 되고. 그 다음 보고하는 범위는 재무에게는 회계적 정보만 보고 대상이 되죠. 그에 비해서 관리에게는 회계적인 정보 이외에 경기 변동이나 환경이나 기업의 모든 활동을 보고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오면 쉽게 답 찾을 수 있는 거죠. 한번 기분도 그렇지 않으니까 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한 문제만 한번 여러분들이 딱 볼 겁니다.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한참 뒤로 가셔서 자 260페이지로 가봐요. 자 260페이지에 가서 8번 한번 풀어보시고 8번 그 다음에 273에 39번. 자, 273에 39번. 자, 그 두 문제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보는 거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응? 아까 8번. 260페이지에 8번하고. 그 다음에 273에 39번하고. 이게 답이 보이면 약간의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국어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 자, 봅시다. 자, 8번은 답이 몇 번? 자, 다음 중 부기의 주목적. 자, 주목적은 아까 하나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거. 따라서 자, 1번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회계의 목적이죠. 2번 새로운 경영방침 수립에 관한 자료 제공하는 거, 그것도 회계고. 3번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게 부기의 목적. 3번이 정답. 4번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회계고. 그 다음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이것도 회계다. 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39번 273에 39번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설명이 잘못된 거. 답 몇 번? 자, 아주 좋아요. 1번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이고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다. 정확하죠? 자, 2번 재무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있지요. 그게 기업회계 기준이고 관리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거다. 따라서 2번이 X. 3번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관리회계는 특정한 양식이 없다. 4번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고 관리는 과거와 미래지향적이다. 그 다음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고 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다. 이런 게 시험 문제다. 별거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되돌아갑시다. 자, 158페이지에 가면 회계 단위. 자, 이 회계 단위라는 거는 뭐냐면은 회계를 기록하는 하나의 그 장소적인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본점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본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지점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지점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점이 A 지점, B 지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본점에서 몰아가지고 그냥 A 거, B 거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소리냐. 본점은 본점대로 장부를 만들고 A 지점은 A 지점대로 장부를 만들고 B 지점은 B 지점대로 장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회계 단위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고 아까의 경우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은 회계를 기록하는 장소적인 범위, 요거를 우리가 회계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다 완별합니다. 회계 기간. 자, 여기서 말하는 회계 기간은 뭐냐? 그러면은 회계를 기록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 시점 그랬잖아. 일정 시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일정 시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자, 얼마나 돈을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망해봐야 알지. 끝까지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 공준이라는 걸 아까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 회계의 공준이라는 것은 회계의 기본적인 전제, 또 다른 말로는 회계의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 회계의 공준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계속 기업의 공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계를 기록할 때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 기업은 무한히 예상할 수 있는 기한까지 영업을 계속한다. 이런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누가 이제 처음에 아까 호프집을 차리잖아요. 그럼 호프집 차릴 때 어떤 꿈을 가져? 장래에는 엄청난 돈을 벌 거다. 예? 나는 좀 한 1년 반 지나면 나는 망할 거야. 이래가지고 호프집 차린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나도 10년만 지나면 떼부자가 될 거다. 근데 이제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너 얼마나 벌었어? 그럴 때는 언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적인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끊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좋아. 우리가 1년으로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1년을 끊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회계 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1일을 디데이로 했다. 그러면 이게 회계 기간의 초니까 기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자, 12월 말일로 계산을 끝내겠다. 그러면 얘가 기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 기간을 1년을 둘로 나눌 수도 있어요. 여기를. 그러면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6월 말일이다. 그러면 여기가 1기, 여기는 2기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한 회계 기간이 되면 기초, 기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만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회계 기간은 기업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잡는 게 좋겠죠. 근데 1년에 한 번도 좋은데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어때요? 좀 이 경제의 속도가 빨라지잖아. 옛날에는 그 경제가 발전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렸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냐? 자꾸 뜨면 이게 막 확 바뀌어 버리잖아. 그래서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1년 이렇게 오다가 요거는 이제 6개월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반기 이래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상반기, 여기는 어떻게 될까? 하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터 6월 말일, 7월 1일부터 12월 말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이제는 어때요? 또 상반기, 이거 6개월하고도 너무 길어. 왜? 계절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이거를 6개월도 너무 길다. 자르자. 그래서 이제 분기별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월부터 3월까지의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해주자, 이 소리라. 그래서 이 기업이 회계 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단, 6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회계 기간은 기업이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장 기업은 반드시 분기별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용어 정리 다 끝났습니다. 자, 요거서부터 여기까지를 단기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단기 순이익 뭐 이런 말 들어볼 거예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뭐야?
이번 기의 순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앞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기. 그 다음에 단기의 다음을 뭐라고 한다? 차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는 전기라고 하고 다음 기를 차기라고 한다. 그러면 금년의 모든 회계적인 정보는 다음 기로 넘겨줘야 되겠죠? 자, 넘겨주는 것을 이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로 이월한다. 차기 이월. 전기에서 넘어왔다. 전기 이월. 이런 용어를 앞으로 쓸 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자, 거기 그림 보시면 되죠? 자, 회계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자, 반기로 할 수 있다.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 분기별로 할 수 있다. 1분기, 2분기, 3, 4분기. 자, 오른쪽 회계기간의 용어 정리. 자, 한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날, 그걸 우리는 기초. 그럼 회계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말.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회계기간을 단기. 이미 지난 기간을 전기. 다음 기간을 차기. 옮긴다. 2월. 전기에서 옮겨왔다. 전기 2월. 다음 기로 넘기겠다. 차기 2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기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왔죠. 여기서는 전기, 이제 그 발음학상의 차이예요. 자,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 아까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자, 반드시 그걸 거래라고 했고, 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 기록한다 그랬죠?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분계를 하게 돼. 그 다음에 분계를 했으면 얘네들이 각각,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 자, 우리 이제 우리 회사에 현금이, 자, 처음에 이제, 얼마를 갖고 있느냐? 3천만 원 가지고 영업을 했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3천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자, 지금은 잘 몰라도 돼. 현금과 같은 것을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들어오면은 차변에 쓰고, 나간 것은 대변에 쓰는 거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3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얼마가 나간 거예요? 1,000만 원이 나간 거라. 그럼 얼마 남아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경제적인 사건이 생기면 분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3천만 원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자본으로 들어왔다. 이걸 우리는 이제 분기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장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분기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회계상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럼 회계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 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현금 내 집에다가, 자기네 집에다가 3천만 원이 들어왔구나. 여기 차변에 있으니까 여기다 차변에다가 딱 3천만 원을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집이 또 하나 만들어지겠네. 자본금이라는 집이 만들어지면서 대변에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자본이 3천만 원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한다. 그 기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계. 그 다음에 분계한 것은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는 거. 요거를 우리는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세트, 분계와 전기. 이렇게 해서 반드시 분계하고 전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기장에서 총계적 원장으로 옮겨 기록하는 것을 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원장에서 다른 원장으로 옮겨 기록하는 거, 그걸 우리가 대체라고 그래요. 이번 시험에 50번이 요 대체. 요 대체라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틀렸느니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대체 분계가 뭔지를 알면 확실한 답은 1번이다.
하여튼 그 나중에 곧 우리가 배울 때 내가 다시 한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6번까지만 이해하시고 7번, 8번은 아직 몰라도 좋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자, 복식부기의 주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제 이론적인 거 이제 쭉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간단하게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진짜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흐름을 잡아줄게요. 자, 1번 복식부기의 주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라. 자, 생각납니까?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100점. 자, 2번 영리부기와 비영리부기의 종류를 열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영리부기는 뭐야? 장사를 그러니까 이익을 얻기 위한 부기가 영리부기죠.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상업부기, 공업부기, 은행부기, 수산업부기 이런 것들. 그에 비해서 비영리부기는 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계부기 또는 관청부기 또는 학교부기 이런 데들이 자 비영리다. 그 다음 3번 회계정보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누구? 자,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이. 그러면 되지. 자, 투자자나 채권자, 경영자, 주주, 종업원, 그 다음에 거래처, 정부 이런 게 다 이해관계자라. 그 다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하라 그랬죠? 근데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점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정한 시점이라 이게 중요하고 일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 요게 재무상태표. 오케이.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분들이 그래요. 손익계산서하고 포괄손익계산서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IFRS가 도입이 돼 가지고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걔네들은 벌었어도 바로 벌었다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얘기라. 일반적인 손익계산서는 자, 여기다가 이제 수익을 쓰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비용을 쓴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벌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자, 요런 계산서, 요거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는, 자, 여기다가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당기순이익을 이쪽으로 보내. 여기 놈을. 그리고 여기다가 기타의 포괄이익을 써주고, 여기다가 기타의 포괄 손실을 써줘요. 써주면 여기가 총포괄이익 이렇게 되는 거라. 총포괄이익 이렇게 나오면 자, 요게 바로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됐다 그럴 때는 포괄손익계산서. 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을 말이에요. 봄에 연초에 5억에 샀어, 집을. 근데 이제 1월 1일 날 5억 주고 샀는데 12월 말에 결산을 할 때 요즘에 막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8억이 됐어요. 8억. 그럼 얼마 벌었어요? 네? 3억.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연말에 동네 사람들 모아갖고 잔치 벌리지. 한 얼마쯤? 3억 벌었으니까 한 1억어치 신나게 써야지. 야, 난 3억 벌었노라 하고 신나게 써야죠.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없다? 썼어요. 그래, 좋아, 써. 에이, 뭐 쓰는 거지. 뭐.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그게 3억이 됐어. 그러면 옛날에 아까 먹은 사람들 도로 내놔 이럴 거야? 아직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번 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벌긴 분명히 벌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해서 이익이 생겼다 이 말이야. 이익이 생겼으니까 벌긴 벌었지만 걔는 단기순이익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그런 거를 요 기타 포괄 이익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것도 벌긴 벌었으니까.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단기순이익하고 총포괄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어떤 개념이었어요? 예, 부동산을 갖다가 평가했더니 이익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는 목적은 두 가지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응? 그게 주식을 사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이냐면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어요. 내가 지금 사가지고 한두 달 안에 팔아야지. 또는 1년 안에 팔아야지. 그럴 때는. 그래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샀는데 단기간에 팔으려고 걔가 결산 때 12만 원이 됐다면 그건 번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놈은 여기다 씁니다. 여기다가. 단기적으로 주식을 샀는데 값이 올라가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살 때요, 몇 년 갖고 있다 팔아야지 하고 그런 목적으로 살 수 있어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그런 놈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건 번 게 아니다 이거지.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조금 아까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야.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때 가서 일로 가고, 팔기 전에 갖고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는 여기다 쓰자. 그게 바로 포괄 개념.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손익계산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까지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이건 무슨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려운 걸 내가 괜히 한 거예요. 괜히. 미안해요. 거기에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괜히 잘난 척 하라고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뭐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표다. 그 다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 아까 박스에서 설명했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 자, 중요점. 재무회계는 신뢰성,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 따라서 신뢰성이 있으려면 정기적인 보고, 화폐적인 정보. 자, 그 다음에 과거적 정보. 그러나 관리회계는 어때요?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과거나 미래적 정보, 화폐적 정보, 비화폐적 정보, 그 다음에 수시로 보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관리회계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다. 따라서 재무회계는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고, 관리회계는요, 특수목적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하면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회계의 목적. 우리 아까 부기의 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거고, 회계의 목적은 투자 및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 이해하셨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거기까지 하고 또 쉬지 뭐. 자, 아주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리고 특히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이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아유, 어려워라고 접근하면은 어려워지는 거고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해보니까 라고 생각하면 첫날 별거 아니다 라고 했으면 끝날 때까지 별거 아니에요. 다만 결석은 안 해야 되겠죠. 자, 그거 약속만 지키면서 해봅시다. 자, 10분간 쉬시고.